우리의 주인공은 태페이. 그는 무술을 가업으로 삼는 집안의 아들입니다. 무술 수련 때문에 어머니가 밥 먹으라고 부르는 소리를 못 들어 결국 한 대씩 맞았죠. 식사를 마치자 태페이는 학교에 늦을 것 같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빨리 가려 했지만 지난번 난폭운전으로 선생님께 불평을 들었던 터라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자전거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이 장면이 슬픈 이유는 태페이가 이때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시간이 흘러 부모님 성묘를 간 그는 한 소녀와 집사를 보게 됩니다. 마차를 탄 그들 뒤로 차를 탄 청년 셋이 쫓고 있었고 그 역시 자전거를 타고 그들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웅이 되고 싶어 진짜 배달 소년처럼 언덕을 질주해 세 남자의 차 위로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전거를 던져버렸죠. 한 명이 총을 꺼내자 집사 할아버지가 묘기를 부렸지만 배트맨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끄러지는 마차 위로 뛰어넘은 태페이는 아가씨를 구하기 위해 다시 뛰어넘어야 했지만 결국 둘 다 산비탈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죠. 이대로 끝나는 줄 알았지만 잠깐 기적 같은 방법으로 둘은 살아남았습니다. 깨어난 둘은 자기소개를 했죠. 당연히 그게 시작의 첫걸음이니까요. 소녀는 자신을 샬롯이라고 소개했고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는 어떤 귀족 가문의 공주였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둘은 다시 위로 올라가 아까 태페이가 던졌던 자전거를 회수했습니다. 집사 할아버지는 아가씨를 모시러 리무진을 가져왔고 그녀는 태페이에게 키스해주는 것도 잊지 않아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태페이의 외할아버지는 손자가 오기를 기다리다 지쳐가고 있었는데 그는 경비원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안면이 없는 데다 등에 카타나까지 메고 있었기 때문이죠. 할아버지는 직접 내려와 태페이를 데리고 들어가며 그에게 조언했습니다. 손자가 증오의 소용돌이에 휘말릴까봐 부모님의 복수를 하려고 애쓰지 말라고요. 그 후 그는 할아버지에게 늦은 이유를 말했습니다. 사람을 구하느라 늦었다고요. 할아버지는 태페이를 손님들에게 소개했고 그가 구한 사람이 정말 왕족의 딸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아리마라는 그룹 전체의 후계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태페이 가문의 성이기도 하죠. 그는 사실 대중 앞에서 그렇게 선택되었을 뿐 할아버지와 그 둘 다 후계자가 되길 원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룹 내 배신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연기해야 했죠. 파티에서 그는 할아버지가 신뢰하는 빈센트라는 경호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아내와 두 자녀가 있어서 성격이 털털했죠. 파티가 끝날 무렵 태페이는 건물을 추는 한 소녀를 보고 내려가 몇 탑 겨뤄보았습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가 와서 그녀가 빈센트의 맏딸인 실비아이며 태페이의 미래 아내라고 소개했습니다. 태페이는 이 거대한 저택으로 오게 되었고 유우라는 소녀가 그의 개인 하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서자마자 수많은 하인들이 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실로 안내받았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샬롯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실비아도요. 그는 유우를 불러 실비아의 성격에 대해 물었습니다. 검을 겨룰 때 그녀에게서 슬픔을 받기 때문이죠. 유우는 실비아가 정략 결혼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슬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페이도 어찌할 바를 몰랐죠? 이건 전적으로 할아버지의 뜻이었으니까요. 바뀐 생활에 태페이는 아직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그는 나라에서 가장 명문인 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압도당했죠. 그는 차에 쓰인 가문 이름 때문에 모두가 주목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걷다가 그는 사교 클럽의 회장인 세이카와 부딪혔고 그녀와 함께 있던 두 소녀는 태페이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세이카는 자신도 길을 보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너무 불량해 보인다며 옷깃을 여미라고 지적했죠. 잠시 실랑이를 벌인 후 세 소녀는 떠났고 유우도 태페이를 찾아 교장 선생님께 데려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는 이유는 할아버지가 학교에 수백억 비나를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태페이는 이곳의 수준이 꽤 높다고 느꼈죠. 그래서 따라잡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 친구들은 태페이와 친해지려고 앞다퉜지만 네즈라는 이 친구만 기억하면 됩니다. 샬롯도 지나가다가 태페이를 보러 들어왔습니다. 어쩌다 보니 태페이가 샬롯 위로 넘어졌는데 바로 그때 실비아가
미래의 남편에게 인사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녀도 거의 받아들인 상태였거든요. 이 광경을 본 실비아는 태페이에게 욕을 한마디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샬롯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했죠. 태페이는 실비아와의 관계를 분명히 설명했고 샬롯은 더 잘 지내기 위해 실비아와 화해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검도 연습실로 갔고 태페이는 실비아를 보며 느꼈습니다. 도전할 만한 실력자가 없어서 항상 외롭다는 것을요. 샬롯이 또 입을 놀리는 바람에 태페이는 어쩔 수 없이 실비아와 대련하게 되었습니다. 유우와 세이카 쪽에서는 태페이가 실비아에게 도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구경하러 오기로 했죠. 태페이가 제대로 된 검을 갖고 있지 않자 유우가 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세를 잡고 둘은 서로에게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무승부였죠. 태페이는 실비아가 더 빨랐다며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고 그렇게 둘은 화해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유우는 태페이에게 샬롯과 실비아가 모두 있는 사교 클럽에 가입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다음 날 태페이는 클럽 전체가 하나의 건물 안에 있다는 사실에 또다시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네즈도 이 클럽에 있었죠. 하지만 세이카는 태페이가 가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태도가 너무 불량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음 주 파티에서 태도를 바로잡을 기회를 주었고 그때까지 해낸다면 클럽에 가입시켜주겠다고 했죠. 그날부터 태페이는 샬롯과 유우와 함께 계속 연습했습니다. 그날 밤 유우는 태페이에게 커피 한 잔을 주었고 그것은 그에게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연습했지만 유우는 그가 검술에서 예법을 배웠던 방식으로 연습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고 세이카 일행도 태페이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파티가 시작되었고 늘 그렇듯 춤이 첫 순서였죠. 태페이가 너무나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자 세이카는 마음이 끌렸지만 태페이에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야 했습니다. 파티도 끝났고 이제 세이카의 결과를 기다릴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태페이에게 다음 파티를 주최하라고 맡겼고 그 소식에 그는 경악했습니다. 며칠 후 세이카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태페이 생각뿐이라 하루 종일 아무것도 그리지 못했습니다. 한편 태페이는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는 소원을 이뤘지만 그건 그룹에서 제작한 오토바이였습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오토바이로 알려져 있어서 사용하기에 매우 안전했고 그의 프로 운전 실력에도 적합했죠. 하지만 그는 이게 꽤 성가시다고 생각해서 박사님 두 분께 다시 가져가라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뚜기 같으면 어떻게 코너링을 하겠어요. 클럽에서 태페이는 파티에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파티를 주최하는 게 어떤 건지 몰랐습니다. 그가 세이카에 대해 험담을 하자 다른 두 소녀가 그녀는 유명한 디자이너이니 말 조심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세이카가 와서 네즈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내일 호텔에서 전시회가 열리는데 당연히 네즈와 세이카가 참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네즈가 태페이를 끼워주려 하자 세이카에게 한 대 맞았고 네즈는 세이카의 학교 생활에 대한 인터뷰에 답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태페이는 유우에게 왜 세이카가 자신을 적대적으로 대하는지 의견을 물었지만 유우는 할아버지께 여쭤보라고 했고 그래서 그는 바로 갔죠. 세이카의 성을 들은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고 장면은 바로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유우가 태페이에게 편지를 건네주었죠. 편지를 읽기도 전에 네즈가 감기에 걸려 콧물을 흘리며 도착했습니다. 이유는 세이카가 준 대본을 외우느라 밤을 샜기 때문이라는데 머리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즈는 하루 종일 잠만 잤고 깨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로봇처럼 행동하다가 결국 합선되고 말았죠. 그래서 네즈가 양호실로 실려갔기 때문에 태페이가 세이카에게 물건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인사를 나눈 후 세이카는 어쩔 수 없이 네즈를 대신할 사람으로 태페이를 임명했습니다. 대사는 태페이가 직접 생각하거나 네즈가 합선되기 전에 했던 말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날 무렵 태페이와 세이카는 인터뷰를 받게 되었지만 태페이가 간결하게 말하는 바람에 세이카가 계속 그의 발을 밟았고 그는 말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여기저기 질문 하나마다 발을 한 번씩 바렸죠. 너무 화가 나서 되밟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페이는 세이카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솔직한 생각을 말했죠. 그리고 자신감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알아보는 능력이 있다고 말입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태페이는 자신이 이유를 안다고 말했습니다. 세이카가 자기 가문을 싫어하는 이유를요. 기본적으로 세이카의 가문이 아리마 가문을 위해 일했는데 너무 바빠서 세이카의 할머니는 떠나서 새로운 인연을 찾았습니다. 그때부터 세이카의 새로운 가문은 이전 세대의 행복을 깨뜨렸다는 이유로 아리마 가문을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태페이는 할아버지에게 부탁해서 쓴 할아버지가 그녀의 가문에 저지른 일에 대한 사과 편지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태페이가 주최할 파티를 매우 기대했습니다. 샬롯과 실비아도 태페이를 자랑스러워했죠. 두 가문 사이의 원한을 해결한 태페이를요. 세이카는 이제 마음이 편안해져서 디자인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샬롯은 여전히 마법 같은 집사 할아버지와 함께 마차를 타고 등교했고 태페이도 여전했습니다. 다만 이번 일에 도움을 준 유우에게 고마워했죠. 교실에 도착하자 네즈가 튀어나와 태페이에게 방학 계획이 있는지 물었고 인터뷰에 대한 보답으로 네즈는 다가올 파티 준비를 돕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애 둘이서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든 재앙이 되겠죠. 저 얼굴들을 보세요. 믿음직스럽죠? 신뢰가 가죠? 한편 샬롯은 태페이를 빌리고 싶어 했습니다. 방학 때 놀러 가자고 초대하기 전에 실비아에게 먼저 의견을 물어서 말이죠. 호르세는 실비아가 이 결혼을 기쁘게 받아주길 바라며 딸과 이야기를 나눴고 샬롯은 짐을 싸서 떠날 준비를 했다. 집사장이 태페이에게 엄격하게 굴었지만 실비아도 샬롯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수 없었다. 다음날 태페이와 샬롯은 평범한 커플처럼 데이트를 했는데 오사카까지 F페이스 비행기로 갔다 샬롯이 경호원 없이 가는 게 괜찮을지 몰랐지만 그녀는 태페이가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 거라 안심했다. 두 사람은 쇼핑몰부터 동물원까지 데이트를 하고 저녁을 먹었다. 마지막에 샬롯은 이 관람차를 타자고 졸랐다. 경치도 볼 겸 말이다. 태페이는 샬롯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했고 다시 한번 슬픈 기억이 밀려왔다. 샬롯은 노느라 정신이 없어 약간 춥다고 느꼈다. 태페이는 도와주겠다고 했다. 샬롯은 일본의 겨울이 할 게 많아서 좋다고 했다. 샬롯도 어릴 적 이야기를 했는데 실비아의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셨지만 호르세는 계속 딸에게 숨기려 했지만 딸의 순진한 모습에 엄마에 대해 물었을 때 눈물을 참지 못했다. 또한 이 데이트 덕분에 태페이는 파티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하지만 샬롯이 달려와 태페이를 껴안으며 자신을 절대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이 일로 샬롯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화면은 괴물과 싸우고 있는 두 소녀에게로 전환된다. 아, 꼭 그런 건 아니다. 이 녀석을 보고 다른 영화인 줄 알았다. 하지만 낸주가 놀고 있는 태페이와 함께 나타났다. 낸주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었다. 태페이가 대부분의 친구를 파티에 초대했지만 만나기로 한 곳은 전철역이었다. 그들은 먼저 온천에 갈 예정이었는데 실비아는 약간 의아해했다. 개찰구를 지날 때 모두 평범하게 지나갔지만 실비아의 샬롯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일행은 기차에 올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다. 샬롯은 자신도 외국에 있을 때 기차를 여러 번 타봤다고 말했다. 호텔에 도착하자 태페이는 여자방 하나, 남자방 하나, 총 2개의 방만 빌렸다. 유우가 태페이를 따라가려고 하자 태페이는 말했다. 그녀도 여자니까 아까 그 방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유우는 자신이 하녀라는 사실에 꽤 부끄러워했지만 태페이는 이번 여행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며 주인과 하인 관계는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이 낸주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의 끝이었다. 태페이는 낸주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태페이 쪽에는 2명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모르는 2명이 더 나타났다. 내 사람은 그 일에 대해 논의했다. 나는 그 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들의 묘사를 들어보니 꽤 수상쩍은 일인 것 같았다. 예상대로였다. 변태 3명이 온천에서 엿보기 말고 또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한편 여자들 쪽은 엿보는 놈은 누구든 때려 죽일 계획을 세웠다. 실비아도 검을 준비해 두었고 유우는 구석에 숨어 있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옷을 벗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실비아는 목욕하러 갈 때도 검을 들고 갔다. 여자들이 목욕하는 동안 남자 3명은 변태짓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엿듣던 한 녀석이 참지 못하고 먼저 갔다가 돌아왔을 때는 아주 비참한 꼴이었다. 이를 교훈 삼아 남은 3명은 다른 길로 가기로 했지만 도착하기도 전에 1명이 더 당했다.
두 엑스트라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기로 결심한 태페이는 형제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임무를 계속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버튼을 밟고 말았다. 그 바람에 여자들의 욕탕으로 곧장 날아갔다. 결국 4명의 청년은 여자들에게 붙잡혀 추궁당했다. 세이카는 4명 모두 아침까지 무릎을 꿇게 했지만 샬럿이 기회를 주자고 했다. 그래서 세이카는 그들에게 탁구 시합을 제안했다. 태페이는 실비아와 대결하게 되었다. 속도에서 불리하다는 것을 안 태페이는 페이크 동작을 썼다. 실비아도 만만치 않게 똑같이 응수했다. 그날 밤 일행은 노래방 두더지 잡기, 식사까지 모두 즐겁게 놀았다.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남자 4명은 어지럽게 누워 있었고 여자 6명은 단정하게 누워 있었다. 세이카는 곧 태페이의 동아리 가입 신청을 받아줄 것이다. 4명의 소녀는 나중에 태페이가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서로 질투하지 않기로 맹세하기로 했다. 한편 태페이는 잠들지 않고 추운 밖에서 노래를 불렀고 그 때문에 소녀들은 누워서 웃었다. 시간이 흘러 두 박사님이 태페이에게 또 다른 차를 가져왔는데 이전 것보다 훨씬 이상해서 당연히 그는 타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학교에서는 태페이가 샬럿과 즐겁게 지내는 모습이 의도치 않게 실비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온천에서의 맹세를 떠올리고 실비아는 물러서기로 했다. 하지만 그때 알프레드가 창문으로 뛰어들어와 샬럿에게 태페이와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위협했다. 샬럿은 말했다. 태페이가 자신의 연인이라고 말했고 그 말에 알프레드는 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두 사람을 끈질기게 쫓았지만 그는 늙어서 한창인 두 젊은이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태페이가 샬럿을 끌고 가다가 그녀가 발목을 삐끗해서 태페이는 어쩔 수 없이 그녀를 양호실로 데려가야 했다. 태페이는 이 일에 대해 사과했고 샬럿은 용서의 조건으로 태페이가 그녀를 가족의 고층 빌딩으로 데려가 저녁을 먹어야 한다고 했다. 샬럿의 다리는 붕대로 감겨 있었지만 밖에는 많은 장미 꽃잎이 떨어지고 있었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자 열기구가 보였고 거기서 한 사람이 뛰어내렸다. 그 남자는 뛰어내리면서 모두가 자신을 환영하기 위해 서 있는 것으로 착각했다. 실비아는 이 사람이 샬럿 가문의 왕실 사업가인 하트만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이유는 그가 태페인의 그룹에도 투자했기 때문에 당연히 태페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샬럿의 약혼자라고 소개했고 모두가 경악했다. 마지막으로 하트만은 태페이의 할아버지를 만나러 갈 것이며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샬럿은 그가 온 이후로 계속 슬펐다. 실비아도 샬럿에게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연애사에 간섭하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가 무언가에 대해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샬럿의 가문과 관련이 있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실비아는 동아리실에서 샬럿을 기다렸다가 이 일에 대해 물었다. 어젯밤에 들은 이야기는 샬럿의 가족이 비밀리에 핵타워를 건설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샬럿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 때문에 실비아는 아마도 아무도 모르는 제3자에 의해 이 일이 사주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밖에서 엿듣던 세이카도 신비아에게 발각되자 어쩔 수 없이 모습을 드러냈고 공평하게 치키도 회사에서 곧 일어날 일을 알려줬다. 밖으로 나갈 때 태페이도 샬럿에게 오늘 밤 아리마 빌딩에서 만나자고 문자를 보냈다. 그날 밤 태페이가 접수원과 무슨 이야기를 하던 중 하트만이 나타나서 그는 휴대폰을 잊어버렸다. 이야기가 끝나자 하트만은 태페이의 할아버지를 만나러 올라갔지만 할아버지는 한 사람을 더 기다렸다가 시작하고 싶어 했다. 그 사람은 막 도착한 호르센이었다. 대화는 세 사람의 지역 한가운데에 관광 리조트를 건설하는 새 당사자의 목적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하트만 쪽의 누군가가 제3자와 협력하여 리조트 근처에 핵무기를 만들었다. 그는 체포되었지만 여전히 자백하지 않았다. 샬럿은 알프레드를 피해 태페이에게 갔고 태페이에게 가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세이카 쪽도 호출을 받았다. 샬럿은 막 도착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아 태페이에게 전화했지만 고층 빌딩 전체가 갑자기 정전되었다. 태페이는 부모님을 살해한 자로부터 다음 목표는
그의 그룹이라는 소식을 받았다. 테러리스트들이 차례로 쳐들어와 경비원들을 전기 충격기로 제압하고 직원들을 위협했다. 다음으로 그들은 3명의 고위급 인사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배우는 하트만의 비서인 조세핀이었다. 하지만 아리마 씨는 유우에게 연락하는 데 성공했다. 샬럿 쪽에서는 3명이 쳐들어와 그녀에게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만 했다. 3명 중 지휘관은 약간 모자란 두 부하와 함께 있어야 해서 불쌍했다. 하지만 고층 빌딩 안의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갔다. 아리마 씨도 세이카 가문이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 유우와 대부분의 하녀들이 시스템에 접속하고 있었지만 발각되어 상대방도 반격했다. 하지만 유우는 이를 극복하고 다시 카메라 제어건을 되찾았지만 오래지 않아 다시 잃었고 역으로 바이러스에 감염되기까지 했다. 태페이는 혼자서 움직여야 했다. 그는 직접 고층 빌딩으로 가야 했다. 태페이는 어쩔 수 없이 이 이상한 차를 타야 했다. 실비아도 나타나 함께 가고 싶어 했지만 몇몇 놈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다가 뒤쫓아왔다. 유우는 파란색 버튼을 누를 수 있다고 말했다. 예상대로 뒤에 있던 2개의 다리가 작동했고 앞에 2개도 마찬가지였다. 이상한 차는 태페이가 원하던 평범한 오토바이로 변했다. 그동안 샬럿은 그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이유를 알고 싶어 했다. 지휘관은 자신이 빈민가에 살던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와 이 그룹처럼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질투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삶은 그가 겪었던 삶에 비하면 천국이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천국 같은 삶을 지옥으로 만들 기회가 생겼다. 그러니 안 할 이유가 없었다. 태페이 쪽으로 돌아와서 그는 잠입에 성공했고 2놈이 고층 빌딩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다. 유우는 다시 제어건을 되찾았으며 이제 그의 눈과 귀가 되어주겠다고 알렸다. 저항에 부딪혀 후퇴해야 했지만 바로 그때 지원군이 도착했다. 멀리서 세이카가 준비한 공연 트럭이 주위를 끌기 위해 나타났다. 3명의 수뇌부 쪽에서는 하트만이 뛰쳐나와 조세핀을 붙잡고 아리마 씨와 호르센이 도망가게 했지만 총성이 울렸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 태페이 쪽은 옥상으로 날아올라 착지했다. 이 공연은 언론이 고층 빌딩에서 일어나는 일에 신경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이유는 이미 모든 문을 통제했다. 비상구까지 장악했으니 이제 걱정 없이 들어갈 수 있었다. 신비아는 아까 적의 총격에 열받아 먼저 뛰어내렸다. 근데 놀라운 건 신비아가 이 옷을 어디서 구해서 공중에서 갈아입었냐는 거다. 그리고 날아가는 걸 보니 적에게 자신들이 들어왔다는 걸 알려줄 만큼 똑똑했다. 한편 3명의 고위급 인사 쪽에서는 하만이 총에 맞아 다른 방으로 옮겨졌다. 조세핀은 이곳에 온 목적이 아로마 그룹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함일 뿐이라고 밝혔다. 실패할 위험이 있자 그녀는 철수를 명령했지만 샬롯 쪽은 그 지휘관으로부터 고층 빌딩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말을 들었다. 아리마 씨와 호세는 모두 무사했고 전기도 다시 들어왔다. 막 도착한 태페이는 하만이 어디 있는지 알고 싶었지만 모두들 생각했다. 하만은 죽었다고. 태페이는 여기 있는 2 사람을 신비아에게 맡기고 자신은 샬롯을 구하러 달려갔다. 샬롯은 누워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지휘관이 자신의 삶에 대해 했던 말을 생각하고 있는데 태페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둘은 재회에 기뻐했다. 아리마 씨는 치키에게 감사를 표하며 기뻐했지만 폭탄은 어떡할 건가? 그렇다. 샬롯이 이제야 기억해냈을 때 폭탄은 이미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1시간 후에 폭발할 예정이었다. 다시 정전이 되어 폭탄을 찾기가 더 어려워졌다. 이유가 이 사실을 발견하고 아리마 씨에게 보고했다. 대부분 건물 밖으로 나갔지만 샬롯과 태페이는 아직 안에 있었다. 이유는 폭탄이 총 5개라는 것을 알아냈다. 샬롯과 태페이는 출구를 찾아 나섰다. 샬롯은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태페이가 무언가 해줄 거라고 믿으며 여전히 명랑하게 농담을 했다. 이유와 남은 사람들은 모두 마지막 방법은 회사 전체 서버를 리셋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면 모든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지만 회사에 관한 데이터도 전부 사라지게 된다. 아리마 씨는 리셋을 허락했다. 백업 데이터가 자신과 모든 직원의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의 계산에 따르면 폭탄이 터지기까지 25분밖에 남지 않았다. 시스템 복구에 15분이 걸리고 남은 시간은 10분뿐이다. 지원팀이 폭탄 3개를 처리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를 막기로 자원했으며 치키도 따라 나섰다.
태페이는 이 상황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이유가 그에게 마지막 폭탄을 처리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합의가 되자 리셋 과정이 시작되었다. 태페이는 폭탄을 찾다가 우연히 아까 이곳에 버려졌던 두 멍청이를 만났다. 그들은 아직 출구를 찾지 못했고 샬롯이 그들을 알아봤다. 그녀는 말했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지만 아주 좋은 사람들이라고. 태페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태페이가 샬롯과 함께 있는 것을 질투해서 총을 꺼내 쏘려 했다. 그녀는 멈춰달라고 부탁했다. 그녀의 귀여운 모습에 그들은 참지 못하고 집에 데려가 키우고 싶어 했다. 헛소리를 하다가 태페이에게 한 대 맞았다. 갑자기 맞아서 분했지만 다시 만난다면 기쁠 거라고 했다. 그 후 태페이는 이 문에 갇혔다. 이유는 그가 스스로 통과할 방법을 찾길 바랐다. 그녀가 시스템을 복구해서 열어주길 기다리면 늦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머리를 써서 열려고 했다. 그렇다. 말 그대로 머리말이다. 태페이는 쓸모없는 나무 조각을 쓰기로 했다. 손에 들고 한번 휘두르자 손에는 반만 남았고 나머지 반은 하마터면 샬롯의 머리에 맞을 뻔했다. 그녀는 넋이 나가서 태페이가 다시 불러야 했다. 그때 헬리콥터에 있던 두 소녀는 태페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서로에게 털어놓고 있었다. 신비아는 엄마를 사랑하는 것처럼 태페이를 좋아했다.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항상 그 감정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예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에 지금은 할 수 있을 때 무언가 하고 싶었다. 치키는 태페이가 항상 일을 망치는 게 정말 싫었다. 그리고 그녀를 화나게 만들었지만 어느새 그에게 반해버렸다. 한편 태페이는 문을 열 수 없어서 샬롯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아까 나무 조각이 밝혔던 곳에서 그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전기톱을 발견했다. 두 소녀는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태페이와 샬롯도 문을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 아까 그 지휘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2분밖에 남지 않았다. 신비아를 괴롭히는 것은 빨간 선을 잘라야 할지 파란 선을 잘라야 할지였다. 태페이는 첫 총알을 피하고 알고 싶어 했다. 그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덤비는지. 그는 태페이가 하룻밤 사이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을 질투하고 안이 꼽게 여겼다. 그의 고집을 간파하고 샬롯을 구하러 갈 것을 예상해서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보기엔 안이 꼽었고 자신이 안이 꼽게 여기는 것들을 처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들은 태페이는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그는 그 나무 조각을 쓰고 싶어 했다. 총과 싸우기 위해서 말이다. 지휘관은 그 모습을 보고 웃으며 그가 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작가는 이 나무 조각에 단단한 버프를 걸어주었다. 총알 두 발을 막아도 부서지지 않을 만큼 이상하게 단단했다. 게다가 이렇게 어두운데도 총알 궤적이 보이다니 정말 비현실적이다. 어쨌든 영화지 현실이 아니니까. 신비아 쪽으로 돌아가서 그녀는 빨간 선을 잘랐고 다행히 시계가 멈췄다. 치키는 알고 싶었다. 왜냐고. 신비아는 직감이라고 했다. 그리고 빨간색이 오늘의 행운의 색깔이기도 했다. 태페이는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10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폭탄을 들고 화장실로 달려가 쓰레기 투입구에 던져 넣었다. 쓰레기 투입구는 수십 센티미터 두께의 강철로 덮여 있어 큰 피해는 없었다. 모든 일이 해결되고 모두가 안전해지자 신비아는 샬롯에게 하만이 총에 맞았다고 알려줬다. 샬롯도 그를 안타깝게 여기며 결국 자신도 하만을 조금은 좋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 후 운전기사에게 연락이 왔고 기사는 오늘 밤의 일을 엘피트에게 숨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내가 하만이 총에 맞았다고만 말한 이유는 그가 멀쩡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이런 끈질긴 놈이 어떻게 죽겠는가. 이우와 아리마 씨도 바로 뒤따라 도착했다. 그는 모두가 고층 빌딩을 지키는데 도움을 준 것에 감사했지만 궁금해했다. 샬롯은 어디 있냐고. 일행은 아까 차가 와서 데려갔다고 말했다. 그는 운전기사가 엘피트였는지 물었다. 그는 엘피트만 믿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자 모두가 경악했다. 샬롯이 납치된 것이다. 샬롯이 차에 앉아있을 때 조세핀이 들어와 그녀에게 알려줬다. 지금까지 뒤에 앉아있던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는 것을. 그녀는 약에 취했고 다음날 신비아는 검술 훈련만 할 뿐이었다. 샬롯을 구하기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치키도 새로 결성한 밴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없었고 태페이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날 밤 아리마 씨가 모두를 모았다. 그가 조사한 결과 샬롯을 납치한 범인이 하만이라는 것을 알아냈기 때문이다. 공항에서 찍힌 사진을 입수했다. 대부분 하만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지 않았다. 태페이가 무언가 하려 했지만 호센에게 저지당했다. 이 사건은 이미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그가 더 이상 개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가만히 있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호세는 그들처럼 젊은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며칠 동안 태페이는 샬롯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서 치키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둘이 처음 만났던 장소에 가서 그때를 회상하기도 했다. 그곳에서 태페이는 자신의 마음이 샬롯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막 깨어난 그녀는 하만과 마주했다. 그녀는 묶여 있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아리마 그룹을 박살낼 것이라고 말했고 당연히 태페이도 포함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깨달았다. 고층 빌딩에서 일어난 모든 일이 그의 짓이라는 것을. 그는 아리마 씨가 자신에게 빚이 있으며 그의 후계자를 빼앗아 절망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떠나면서 2명의 병사에게 샬롯을 감시하게 했다. 우연히도 이 2 병사는 바로 저번 고층 빌딩에 있던 그 2 멍청이들이었다. 그녀가 밧줄이 너무 꽉 묶였다고 소리치자 그들은 바로 달려와 밧줄을 풀어주었다. 그녀는 음식도 더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우와 신비아는 샬롯의 위치가 왕실 선박이라는 것을 알아냈지만 이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가진 전부였고 태페이는 불안정한 상태였다. 그때 태페이는 집으로 돌아왔다. 치키가 그의 무기력한 태도에 대해 따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태페이는 호센이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는 핑계를 댔다. 그리고 자신은 참여할 수 없다고. 하지만 치키는 그가 예전에 가졌던 결심을 상기시켜 주었다. 파티를 열고 춤을 배울 때 얼마나 굳은 결심을 했었는지, 클럽에 들어가기 위해 그는 항상 대담하게 살아왔기에 누가 뭐라고 하든 중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게 정말 그녀가 사랑에 빠진 태페이가 맞냐고. 그녀는 다가가 태페이에게 키스했고 그때 신비아가 나왔다. 신비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다가가 사랑에 빠진 태페이의 뺨을 때리고는 자신과 검을 겨루고 2 가문의 원한을 해결했던 사람이 맞냐고 물었다. 그녀는 지금의 태페이가 어떤지는 상관없다며 샬롯을 구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2 소녀는 마지막을 이우에게 맡겼다. 지금 태페이에게는 마음을 달래줄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우는 태페이의 방에 들어가 그의 침대에 올라갔다. 그가 고개를 돌리자 그녀는 그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에 뉘었다. 그녀는 태페이에게 아직 샬롯을 구할 기회가 있다고 상기시켜 주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말에 태페이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는 샬롯을 구하러 갈 것이지만 지금은 조금 더 누워있고 싶었다. 그날 밤 샬롯은 2 병사의 멍청함을 이용해 그들이 갈 목적지와 샤워할 장소를 알아냈다. 한편 호세는 이후로부터 정보를 들었다. 그리고 자기 딸이 어디로 가려는지 알게 되었다. 그는 허락하지 않고 신비아에게 남아서 여동생을 돌보고 태페이 곁에 있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태페이가 반드시 샬롯을 구하러 갈 것을 알았고 자신도 가서 아버지를 도와 나라를 지키고 싶었다. 막내딸에게 설득당한 호세는 신비아가 가는 것을 허락했다. 그는 먼저 귀국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그때 하만은 와인을 음미하며 앉아 있었다. 그는 태페이를 이곳으로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배에 대한 정보를 흘렸던 것이다. 태페이는 준비하고 있었다. 자신을 기다리는 함정도 모른 채 길을 떠났고 다음날 페파는 그에게 미리 말을 전하러 찾아갔다. 그분은 태페이에게 돈다발을 주시며 이 세상에서 돈은 검과 같다고 가르쳐 주셨다. 돈에 눈이 먼 자들은 실패하고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며 모든 사람의 삶은 그들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하셨다. 그녀는 태페이가 샬롯을 그렇게 걱정하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나서 자기가 잡혔어도 그렇게 걱정했을지 무심코 물었다. 하지만 소녀들 간의 협정 때문에 더 묻지 않았다. 비행기가 이륙할 시간이 되어 태페이는 떠나기 전 그녀가 잡혔어도 구하러 갔을 거라는 시카의 질문에 답했다. 이때 유우는 하스판부터 암펩과 테레스페이스까지 모두에게 소식이 전해졌고 그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워야만 했다. 국가적인 문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계획을 세워야 했다.
하트만 또한 태페이가 함정에 빠지려 한다는 정보를 받았다. 그때 태페이는 실비아의 고향에 도착했다. 이곳은 기차가 지나가는 지점이었다. 그녀는 전임 기사단장을 꺾었기 때문에 자신만의 기사단을 지휘하게 되었다. 실비아의 아버지도 태페이가 자신의 나라에 온 것을 환영했다. 그는 오늘 밤 파티를 열 것이라며 태페이를 초대했다. 태페이와 유우는 모두 참석했지만 유우는 실비아의 여동생과 놀러갔고 태페이는 실비아와 함께 바람을 쐬러 나갔다. 둘은 처음 만났던 때를 회상했다. 그때도 이런 파티에서였다. 두 사람은 즉흥적으로 검술 대결을 벌였고 승부는 금방 끝이 났다. 태페이가 패배했다. 자신에게 2번 진 상대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은 테파세르 사객에 양보하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그녀는 작별의 키스를 건넸다. 다음 날 아침 모두가 기차가 지나갈 궤도를 확인했다.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시간을 활용해야 했다. 그날 오후 실비아는 하트만의 기차를 발견했다. 그녀는 확성기를 사용해 기차를 멈추고 인지를 풀어달라고 했지만 그는 무시했고 그녀는 기사단과 함께 진격해야 했다. 태페이는 오토바이를 타고 기차를 뒤쫓았다. 하트만은 이를 보고 기차의 속도를 더 높였다. 샬롯은 태페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그를 찾아 나섰다. 태페이가 기차에 바짝 붙자 하트만은 부하들에게 사격을 명령했다. 실비아 역시 아군에게 발포를 명령하여 기차에 몇 개의 큰 구멍을 냈다. 샬롯이 태페이를 부르며 달려나왔지만 놀랍게도 그 사람은 알프레드였다. 그는 태페이가 앞쪽 다리에서 잠입할 수 있도록 시선을 끄는 임무를 맡았다. 태페이는 성공적으로 기차에 뛰어들어 조종실로 향했다. 기관사를 기절시킨 후 그는 실비아가 올라올 수 있도록 기차의 속도를 늦췄다. 하트만은 여전히 침착하게 조세핀에게 샬롯을 잡아오라고 명령하고 병사들에게는 실비아의 기사단을 막으라고 지시했다. 알프레드는 혼자서 군대와 맞서고 있었다. 샬롯이 알프레드에게 달려가려다 조세핀에게 붙잡혔다. 그녀는 샬롯을 이용해 태페이를 위협했고 기차는 다시 속도를 높였다. 조세핀은 샬롯을 태페이에게 던지며 둘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했다. 갑자기 하트만이 나타나 계획을 따르지 않은 조세핀에게 총을 쐈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그녀가 살아있는 게 골치 아플 거라며 그녀를 처리했다. 태페이는 그가 동료까지 쏘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하트만은 어릴 적 가난해서 생계를 위해 돈을 훔치다 아리마 회장에게 잡혔고 그때 모욕을 당한 후로 원한을 품고 그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태페이가 나타났을 때 그의 계획이 세워졌고 고층 빌딩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태페이와 샬롯에게 총을 겨눴다. 태페이는 가만히 있지 않고 병사들과 하트만에게 달려들었다. 이 때문에 하트만은 실수로 천장에 전선을 쐈고 그것이 샬롯 근처에 떨어졌다. 그녀는 전선을 피하려다 기차에서 떨어질 뻔했고 태페이가 그녀를 붙잡아야 했다. 그때 태페이는 하트만의 기습 총격에 맞아 샬롯의 안타까움 속에 기차 밖으로 떨어졌다. 하트만은 실비아와 알프레드가 도우러 오지 못하도록 객차를 분리했다. 한편 시카의 클럽에서는 모든 멤버들이 샬롯이 납치되었고 태페이가 그녀를 구하러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두 내주와 미듀의 입을 통해 알게 된 것이었다. 모두들 태페이와 새소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언가 하고 싶어 했다. 유우까지 포함하면 네시카는 태페이 쪽이 어떻게 됐을지 걱정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 후 하트만은 샬롯을 풀어주었다. 그는 아리마 가문을 무너뜨리고 동시에 납치범들로부터 샬롯을 혼자 구해낸 영웅이 되고 싶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샬롯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속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하트만은 배신당하거나 속아본 적이 없어서 그녀가 너무 순진하다고 말했다. 그 후 하트만은 그녀를 내버려뒀다. 샬롯은 태페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하며 조세핀을 구하기로 했다. 그때 태페이도 정신을 차렸다. 그는 알프레드와 실비아가 운전하는 차 안에 있었다. 하지만 계속 가려면 한 명은 내려야 했다. 태페이와 알프레드는 둘 다 자신이 샬롯을 구하고 싶었기에 가위바위보를 했다. 알프레드는 분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태페이가 멀어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샬롯은 조세핀을 구할 방법을 찾고 있었고 다행히 두 청년이 의대를 다녔었기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태페이는 차에서 실비아를 기다리며
유우에게 최적의 경로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유우는 피곤해서 졸기 직전이었지만 태페이의 목소리를 듣고 정신을 차려기를 안내했다. 샬롯은 기다리면서 두 청년에게 왜 의사의 길을 포기했는지 물었다. 학비가 부족해서였고 우연히 인터넷에서 이 일을 구했다고 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미안해했지만 두 청년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각자의 사정 때문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때 적병들이 태페이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는 적의 총격을 받았지만 샬롯이 달려와 멈춰달라고 애원했다. 바로 그때 하트만이 와서 샬롯을 붙잡았다. 태페이는 기차 가까이 차를 몰아 실비아에게 운전을 맡기고 자신은 뛰어들 준비를 했다. 그는 한객차로 뛰어들었고 샬롯은 하트만이 한눈 파는 틈을 타 도망쳤다. 그도 천천히 뒤쫓았다. 좁은 객차 아니라 그녀가 멀리 도망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태페이는 객차를 분리해 짐을 줄이고 하트만에게 다가갔다. 그는 샬롯을 자기 뒤에 세우고 태페이에게 총을 겨눴다. 그 역시 태페이가 살아있는 것에 놀랐지만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아무도 구하러 오지 않을 거라고 했다. 태페이는 생각에 잠겨 하트만의 과거를 언급하며 그를 설득하려 했다. 아리마 회장님은 하트만을 모욕하려던 게 아니라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자력으로 일어서길 바랐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하트만은 돈 많은 너 같은 놈이나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며 총을 한 발 쐈다. 다음은 내 머리 한가운데라고 말했다. 태페이는 계속해서 그가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면 얼마나 재능이 있었을지를 말하며 설득하려 했지만 하트만은 그를 위선자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하트만은 결국 객차를 폭파시켜 둘과 함께 죽기로 결심했다. 태페이는 너무 늦기 전에 떠나야 했고 하트만도 떠나길 바랐다. 하지만 하트만은 자신이 태페이의 부모님을 살해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때 태페이를 잊은 것이 실수였다고 했다. 그는 아리마 가문에 항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태페이는 그를 용서하고 그가 살기를 바랐다. 하트만이 총을 겨누자 태페이는 빠르게 달려들어 그의 총을 쳐냈다. 그는 하트만에게 주먹을 날리고 살아야 한다고 설득한 후 샬롯을 안고 기차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샬롯이 다치지 않도록 꽉 껴안고 착지하려 했지만 구할 사람이 아니란 걸 깨닫고 그를 강에 던져버렸다. 유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쉴 수 있었다. 아리마 회장에게도 신속히 보고되었다. 클럽에 있던 시카도 소식을 듣고 즉시 모두에게 알렸다. 그들은 모두의 귀환을 축하하는 파티를 열기로 결정했다. 한편 정신을 차린 조세피는 곁에 있는 하트만을 보았다. 배신당했음에도 그녀는 여전히 하트만에게 푹 빠져 있었다. 태페이와 세 소녀는 클럽으로 돌아와 시카가 주최한 무도회에 참석했다. 그는 유우를 포함해 한 명씩 돌아가며 춤을 췄다. 다음 날 아침 유우는 지난번 일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고 회사에 자금도 적지 않게 지출되었다고 보고했다. 태페이가 무언가 하고 싶어 하자 유우는 그동안 걱정해준 사람들에게 사과하러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먼저 시카에게 갔다. 감사와 사과만으로는 모든 걸 표현하기에 부족했다. 그녀는 태페이를 용서해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샬롯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마지막이라는 것에 살짝 삐쳤지만 태페이에게 옹졸하게 굴지는 않았다. 결국 모든 일은 그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이야기는 끝난다.